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투자 진검승부, 저금리 정답은 이라고 제목을 게재했어요. 저금리 시대가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죠. 한국은행에서 한 번 더 기준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 더 내리는 순간 우리는 역대 최저 그 이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가 완벽하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수단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정부는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지, 핵심은 또 무엇인지, 이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알람 버튼 눌러주셔야지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뉴스를 전달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또 간단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저금리 시대가 개막했다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한 번 더 내려가는 순간 우리나라 역사상 최저금리로 진입이 또 되는 거고, 이제 정말 제로금리를 향해서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다. 시장은 여기에서 한 번 내리는 순간 대한민국도 이제 완전 제로금리까지 갈 가능성이 높네 라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채권시장이나 금리나 다양한 대출이나 예적금이나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준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 차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경제에 어떤 파급력을 주는지 요 내용까지 말입니다. 어쨌든 저금리 시대, 우리가 좋든 싫든 이제 이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혹은 몇십 년간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를 또 반기는 사람, 반대로 반기지 않는 사람으로 또 나눠져요. 누구나 다 좋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대출이자에 부담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저금리가 정말 매력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연동돼서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얼마나 좋아요. 부동산에 많이 물려있는 사람들이 이 저금리 시대가 좋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산 값어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네 라고 하면서 저금리 시대에 반기는 그런 쪽이 많죠. 또 확실한 투자처에 확실한 수익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저금리 시대가 정말 좋아요. 부채를 저렴하게 이용하고 계속 투자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반면에 예금과 적금의 비중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정말 최악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정상적인 교과서 재테크가 완벽하게 물 건너가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게다가 저금리가 지금 이렇게 왔다라는 거는 금리가 계속 내려왔다라는 그 뜻은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투자처들이 정말 다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돈이 묶여 있어서 정부가 금리를 내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투자처가 불분명한 사람들에겐 이 아무리 부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도 전혀 매력적이지 않죠. 기껏 돈 빌려놨는데 굴리지 못하고 이 돈 만약에 잘못 쓰면 한마디로 거리에 나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매력적이겠습니까? 그쵸? 그러니 저금리는 투자 분야에서 딱 봤을 땐 확실한 진검승부 시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금과 적금이 완벽하게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직 투자 수익률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자 승부처는 뭐예요? 공통적으로 요 5개를 꼽고 있죠. 주식, 채권, 부동산, 귀금속, 환율, 그리고 여기에 파생상품까지 말이에요. 자신만의 투자처가 따로 있다라고 해도 공통적으로 여기에도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정답은 있을까요? 딱 100% 정답은 없어요. 당연히 경제가 또 우상향을 하는 그 과정에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 투자 수단이 맞습니다 라고 100%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과거 고도성장기 때는 어떤 투자 수단을 이렇게 골라도 흔히 우리가 존버라고 하죠. 계속 버티기만 했었으면 경제 성장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투자 자산들이 다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효과조차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모든 선택에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경기 침체 때는 이 리스크가 혜택보다 몇십 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의 어느 정도 주제를 이야기해 봐야겠죠. 우리가 정부의 움직임을 조금 이렇게 파악을 하면 저금리에서 돈들이 어디로 몰려갈지, 정부는 당연히 저금리로 만들어 놨는데 이 상황에서 당연히 안 좋은 단점을 미리 막아 놓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을 캐치하면, 그리고 100%는 아니더라도 안전성의 투자 수익까지 맞아떨어질 수 있는 선택을 조금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번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제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뇌피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또 넘어가 볼게요. 예금은 일단 뭐 금리가 더 내려갈 거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투자 수익으로 이거 보겠습니다 라는 거 바로 넘어갈 거예요. 은행이 예대금 규제를 위해서 예금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왜 어려운지는 저번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패스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식, 개별 주식은 정말 어렵습니다. 날고 긴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주식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승률을 조금이라도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 2000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1900선도 잠깐 붕괴됐다가 이렇게 위협을 하는 그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 2000선이 워낙 상징적인 이 지지선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올릴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또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게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양을 할 거고 그 방향대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흘러갔죠. 당연히 2000을 또 넘어갔으니까 말이에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자면, 만약에 정말 주식 주자도 모르겠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펀드 가입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그 펀드에서 또 가장 큰 핵심은 금융회사들이 펀드를 여러 개 팔 거 아니에요. 거기 대표 펀드를 가입하라라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손해 절대 안 봅니다. 만약에 금융회사에서 대표적으로 미는 펀드가 손해를 막심하게 본다, 그 금융회사는 망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여기 공을 들여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 필승 코리아라는 그 펀드를 가입했는데 이게 어떤 투자 수익이 발생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뭐라고 드렸죠? 무조건 손해가 조금 발생돼도 어쩔 수 없이 인위적으로 다시 우상향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했어요. 그대로 흘러가고 있죠. 지난 1개월 수익률이 3.88%, 이 펀드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대승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대통령님까지 지금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이 펀드가 수익률이 떨어졌다. 난리가 나겠죠. 당연히 이 펀드도 참고로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긴 났어요. 근데 인위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파생 상품은 많은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많은 손해가 또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 위주로 가입을 하시는 게 낫다.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시는 분들 위주로 가입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렇게 조언은 하지만 이 상품에 꽂혀요 라고 하면 그냥 그거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반대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중에 하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몰빵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몰빵은 정말 위험하죠. 이번에도 라인펀드 사태가 그거를 또 한번 증명을 해줬습니다. 저금리가 투자 돈을 굴려하는 사람들만 머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투자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금융회사들도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금리 시대에서 만든다라는 거는 고위험도가 동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많은 고객들이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고위험도 때문에 투자 이렇게 해서 손해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금융회사의 평판과 미래는 뻔히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대표 상품 위주로 다 가입을 하시라라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정말 이제는 엄청나게 다양한 상품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미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요거 붙이고 해서 뭐 하이브리드네 뭐네 이러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집중을 해서 집중형이네,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이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게 위험성이 있고 어떤 게 뭐가 있고 이런 걸 어떻게 다 파악하실 거예요? 금융회사는 다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리랑?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뻥크가 하나씩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표 상품 하나 가입해서 마음 편히 투자 수익 보시라 이거인 겁니다. 그쵸? 그럼 이제 다음 귀금속, 금 그리고 은. 요새 침체기를 극복하고 세계경제가 뭐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점점 주목을 받으면서 뜨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투자 수익으로 보려면 정말 자신 있는 분들은 하시는 게 맞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귀금속은 투자보다는 보험성으로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영상을 통해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패스를 할 거예요. 딱 하나. 귀금속이 엄청나게 올라가면 그거는 세계경제 바로 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망하면 귀금속이 올라간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바로 패스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게 뭐겠어요? 대한민국 재테크의 기본 부동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금리 시대에서 그나마 투자수단의 거주수단, 안전성까지 확보한 투자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 그리고 일부 지역 부동산은 이미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과거에도 부동산 재테크는 무패 행진을 보여주면서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해줬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정부만 믿고 집을 판 사람들만 바보가 되었어요. 그러니 정부가 부동산을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너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여기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이제 뻔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부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동산이 급격히 무너진다라는 거는 바로 나라가 망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 차근차근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이런 패턴이 아닌 이상은 올라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규제를 하는 방향, 아니면 내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인위적으로 다시 부양하는 방향, 요 두 가지로밖에 답이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재테크 하면 부동산, 부동산 하면 재테크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재테크 강사하면 대부분 부동산 강사분들이 나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국민이 다 여기에 베팅을 조금씩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니까요. 부동산 이야기도 분양가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또 임대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안, 뭐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 내용도 바로 패스를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의 재테크 수단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유독 한 종목에서만 열심히 규제를 계속 강화를 하고 나머지는 규제를 하나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뭐예요? 앞으로 막대한 유동자금이 이쪽으로 몰려가겠다라고 정부는 이미 판단을 내렸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을 짚어볼 차례예요. 이거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 하나씩 한 거예요. 지금 처음으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금리 시대에서 돈이 대충 어디로 몰릴지 정부는 이미 알고 있고 행동에 나섰어요.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뭘 캐치해야겠어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에 성공을 만약에 한다면, 집값이 안정화에 돌입을 한다면 수많은 돈이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일로 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지 못한다라면 그 돈들이 다 부동산으로 이제 몰려가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 저금리 시대에서 투자 수단을 고를 때 애초부터 부동산 그리고 나머지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본처럼 부동산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전 국민들에게 트라우마를 주는 거 아닌 이상은 말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가 뭐 15억이 됐는데 이게 갑자기 막 5억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15억에서 살고 있는 A는 이 집이 야, 이제 이거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투자 값어치가 없네 라고 트라우마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 아닌 이상은 부동산 vs 나머지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애초에 그 투자 종목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거에 그냥 하시면 되는데 몰빵은 그나마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나마 몰빵 추천 종목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면 베팅을 했을 때 부동산의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 먼 지방 수요가 없는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이분법적으로 답이 요거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양을 하거나 정부가 규제를 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요 두 가지 선택밖에 지금 부동산 가격을 못 잡았기 때문에 요거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만약에 정부가 부동산 규제에 성공을 할 거다라는 그나마 확신이 있으시면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 수단에 베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저금리 시대에서는 부동산이 키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는 요 KB금융그룹에서 만든 보고서를 통해서 내일 또 설명을 이어갈 거예요. 투자, 진검승부, 저금리 정답은 이라는 요 영상의 핵심을 다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제 저금리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진검승부 타이밍이다. 그리고 저금리에서 투자 수단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부동산 그리고 나머지다 라는 거를 하나씩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 드시면 다들 아시죠?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웬만해서는 매일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알람 버튼 눌러주셔야지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다양한 뉴스 우주버스는 이번 주에 이제 가동을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